너무너무나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 침대에서 엄마와 아들이 흉기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도난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 침입 흔적조차 없습니다. 사건 초반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미스테리였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대체 그렇다면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남편의 차량이 오후 8시 56분에 차가 들어가서 이제 주차가 되고요. 하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전 1시 35분에 그 차가 나오는 것이 찍힙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사실 이 두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해왔는데 그날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 들어갔는데 미처 이제 자지 않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다음 날 이 딸이 즉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이에 그 작업장에 가서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그 딸의 시신과 그리고 이 손자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외부 침입이 없고 도난될 물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아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발견하고 사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기 딸 이름을 붙이면서 누구 갔다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생뚱맞게 자기 아내의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 어디 갔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검찰에서 이 재판에 회부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유력한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이 추정 시간을 모자가 사망한 추정 시각이 이제 그 위내에 있는 내용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날 언니 집에서 가져온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게티가 이 아이의 그 위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위가 비워지는 시간을 이제 법의학적 측면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이 남편이 그 집안에 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가장 유력한 그 용의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조 씨는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무죄를 주장합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만 있다.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변호인 측, 남편 측의 이런 주장을 듣고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법원은 남편에게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네. 남편이 아내와 아들이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사망 원인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또 두 번째로는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20여 분간만 머문 채 떠났고요. 또 아들의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재판 도중에 아내와 아들의 장기 그 부검 사진을 보고도 원래는 자신의 가족의 부검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요. 아하. 범인이 양손잡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남편도 바로 양손잡이였던 겁니다. 이런 모든 원인들을 가지고 법원은 이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정황은 여러 가지 정황은 남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검찰이 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 남편이 결혼 직후에 불륜에 빠져서 아하. 부인을 돈줄로 여기고 자신의 아들을 짐으로 여겼다라고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문자와 통화 내역을 제시를 했는데 문자와 통화 내역이요? 1년 동안 자신의 아내하고는 10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 번 꼴이네요, 예, 그러면. 그런데 내연녀하고는 2,400회 세상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6번이 넘는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그 검찰의 판단이 받아들여져서 1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남편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나 부인이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자 분노의 감정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서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줄로 여겨요? 당시에 1심 판결이 나왔을 당시에 유족의 그 흐느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뭐 어떤 죄가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동생하고 조카는 저희 곁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면 이 사건 1심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남편 조 씨는 자신을 무죄라며 항소를 합니다. 2심 재판 말미에 검찰은 재판부에 남편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하. 그러면 검찰의 요구를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남편 조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형벌인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남편 조 씨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흔히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정아 기자님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저 말이 너무너무 야박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에는 이 남편 조 씨 측의 가족들과 이 유족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남편 조 씨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피해자 측에서는 원망의 목소리와 눈물이 터져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남편 조 씨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이 무기징역 선고를 듣고 법원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또 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남편이 또 불복할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이 사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며칠 전 전해드렸던 쇠구슬로 강화유리를 부수고 가게 안에 피해를 줬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5일 서울 연희동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카페 유리를 망가뜨린 남성이 27일 검거돼 29일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가로 3.5m, 세로 2.2m 크기의 강화 유리에 직경 7mm 정도의 구멍이 뚫렸고요. 네. 살짝 손만 대도 쏟아질 듯 출렁거리는 어우, 상태였습니다. 네, 보세요. 네. 사건이 밤에 일어났기 망정이지 낮 시간대에 일어났다면 유리 파편이 반대쪽 벽에 튈 정도였기 때문에 아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해당 카페에서 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요.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목격담도 저희가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세워놨는데 그 뭐 앞에다 어디에 세워놨는데 한 달 전에 유리가 깨졌대야. 새총으로 싸갖고. 예. 아 그게 한 달 전에 그랬대. 어저께 여기 그러니까 네. 그 바로 앞집 사는 우리 저 아는 형님이 이야기하더라. 야 거기 구멍을 이렇게 새총으로 쌌다던데. 범행 수법이 카페에 쇠구슬을 쏜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 달 전에 차에 구멍을 낸 저 사건과 이번에 카페 강화유리가 박살이 난 그 사건과 혹시 동일범 소행일까요? 오윤성 교수님. 네, 경찰의 수사 결과 동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하하. 그래서 지난 그 20일 새벽에 연희동에 있는 주택가의 그 차량에 대해서 쇠구슬을 쏴서 이제 그 유리창을 깬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됐던 그 카페하고는 그 발생 그 장소가 직선 거리로 약 한 100m 정도. 하하.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2분 정도
가면은 충분히 이 가능한 그런 그 장소에서 발생이 됐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100m의 직선거리 내에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종의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아, 합니다만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서 결국 동일범을 소행으로 밝혀냈습니다. 네. 범인이 검거됐기에 천만 다행이긴 한데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네. 궁금하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50대 남성인데 이분이 자신이 살던 집이 빌라로 재건축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재산이 줄고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요? 처음에 공격했던 자동차, 왜 그 자동차를 공격을 했느냐. 네. 그 자동차의 차주가 자신의 집이 빌라로 재건축됐을 때 처음으로 입주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격 범행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차량의 주인은 그렇다 치고 이 카페 엊그제 일어난 카페 주인은 대체 무슨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 범인과 최정화 기자님. 일단 궤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카페를 공격한 이유는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그 인물이 건물을 하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소유한 건물의 모습이 그 건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모양이 일단 비슷하고 저 카페를 공격한 이유는 저 카페가 그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쇠구슬을 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늘어놓는 말마다 어처구니가 없는 궤변입니다. 궤변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들은 카페 업주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동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고 그게 이유가 되나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재미삼아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오윤성 교수님,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면 이런 분노가 행여 사람한테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두 번 해서 그 범행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체포가 됐는데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범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카페 업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미삼아 그런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 공격하는 그 대상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궤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뭔가 이유를 대서 자기는 경찰에게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는 본인이 한번 해봤다가 며칠 지나서 그동안에 이제 아마 좀 숨을 죽이면서 주위를 살폈을 텐데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또 했단 말이죠. 아하. 만약에 이번에 잡히지 않았으면 또 했을 겁니다. 네. 10년 전에 원한 이것도 끄집어내서 범행을 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과연 이 사람이 이 두 건의 범죄만 저질렀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경찰은 다른 범행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상습범이고요. 그래서 이 범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하. 이 범인의 집에서 여러 개의 쇠구슬과 새총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 새총에는 격발 장치까지도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놀라운 것은 집 안에서 쇠구슬을 발사 연습을 했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정이긴 합니다만 범행이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범인이 검거된 데 대해서 업주분, 최근에 이 피해를 당한 업주분은 어떤 심경일까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잡혀서 너무 다행이고 동네 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셨거든요. 또 빨리 못 잡았으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싶었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점점 더 대범해진 걸 보면은 다음번에 사람 향해서 쇠구슬을 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사건이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범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남성을 재물손괴, 총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했습니다. 아하. 여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남성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깨진 유리창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성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에 하나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도 용이합니다. 재건축된 빌라 등 드러난 재산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 카페 업주분께서 뉴스파이터의 여러 가지 이제 심경 그리고 상황도 털어놓아 주셨는데 저 강화유리가요 200만 원, 저 수리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지금 영업도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도 장사가 안 돼서 피해가 막심하셨는데 지금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일단 범인은 잡혔으니까요. 조금 한시름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준비를 하시기를 뉴스파이터가 기원해보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밑에 나오는 이름 최초로 씨 혹시 갸우뚱하실까요? 누군지 박성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사진만 보셔도 저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배우 최철호 씨. 네. 최철호 씨가 지난 2010년에 후배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나 싶었지만 최근에는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일도 준데다 사업 실패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결국에는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처럼 시청자분들이 저 사진 보자마자 이 사람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도 하는 약간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분이 왜 한때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다가 지금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건지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근에 근황이요. 방송으로 탔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우 최철호 씨 맞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연기자 최철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에 그 택배 물건들, 상자들 이렇게 오는 것들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기 전에 다 일일이 내려야 되거든요. 짐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외고 뭐고 살아야죠. 네, 살아야 되니까. 일이 점점 줄고 해서 또 사업도 한번 해보다가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여파로 조금 빚도 생기게 되고 되게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예. 그래서 버티려고 빚을 내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집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택배 하차일 최근에 뭐 택배 이 근로자분 참 안타까운 일 여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하차일 정말 힘듭니다. 해보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최철호 씨가요. 사실 최정아 기자님 그래도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한때 배우였는데 지금 보면요 전혀 꾸미지도 않고 머리에 뭐 이렇게 뭐 까치집 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로 그냥 민낯으로 화면에 얼굴을 공개하고 있어요. 정말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라는 게 결국은 선택을 받는 입장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써야 쓰임이 있는 배우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철호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연기 활동을 접고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쪽방에서 살면서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게 본인이 연기만 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택배 하차원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까 또 언급이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뭐냐면 동남아 관련 유학 사업을 해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벌였던 이 사업이 전부 빚이 됐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었던 거죠. 버티고 빚을 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서 집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방에서도 이제 다른 동료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 부분은 참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가족들을 어쨌든 부양을 해야 되는 가장의 그 책임감이라고 보여요. 우연히 연극을 하는 후배가 최초로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로 잠시 나가면 일당을 얼마라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눈이 반짝 떠져서 바로 다음 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택배 하차일에 또 쉬는 날에는 파트타임으로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런 일을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가족하고 지금 그야말로 생이별한 채 월세, 조그만 원룸에서 월세로 지금 지내고 있답니다. 과연 실제 생활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운 거 아니야? 얼마 고생했어요. 아니야. 어디 별로 밥 생각 없죠? 태아 씨가 이제 빨래 다 널고 자고 그 출근톡 올려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태아 씨가 요리를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그나마 요리, 뭐 설거지 정도. 뭐 나름 역할 분담이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저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사랑받던 배우라는 점에서 일단 저 모습이 또 가족들이 볼 땐 짠할 것 같습니다. 네, 최철호 씨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주말 드라마 같은 데서 거의 주연급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저렇게 생활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네. 그 지금 저분이 결국 일용직 그 말하자면 노동일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하루 지금 나가는 회사에서 쉬는 날이 있지만 그 쉬는 날조차도 본인이 쉬지를 못하고 그날은 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자야 되고 근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낭비할 수가 없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요리하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인스턴트 식품을 저렇게 먹고 그나마 룸메이트가 있으면 인스턴트 밥이라도 먹는데 룸메이트가 없으면 그 인스턴트 라면으로 저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 좀 그 최철호 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 생활을 지켜보는 아내의 심정, 그리고 아이들의 심정, 또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애들은 처갓집에 있고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고 찰나에 뭘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어요 되게. 어쨌든 당신이 가장으로서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푼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때보다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3개월 사이에 조금 더 늙으신 것 같아요. 손주가 제일 보고 싶죠? 오늘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와서 섭섭하네. 아버지하고 내 여기 돈 내는 돈이 한 사람 월급인데 그게 제일 미안하지. 일단은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이 다 뿔뿔이 터져 있는 셈이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 아내와 아이들은 처갓집에 있고 부모님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미스 충남 미 출신이래요. 미스 코리아 모임에서 만나서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아내에 대해서 와이프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시작했고 내색을 안 해서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또 장인 장모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박성희 변호사님이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0년에 이제 후배의 폭행 사건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2011년도에 심경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진다라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네. 사실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후에 자숙했다가 또 얼마 있어 복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최철호 씨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복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연예계에 딱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군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승준 씨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복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철호 씨의 경우인데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을 때 대중이 그가 다시 돌아오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최철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네. 폭행 사건 당시에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때 거짓말로 대중들을 기만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복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최철호 씨가 당시에 경기도 용인의 한 횟집에서 배우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여배우를 폭행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최철호 씨가 바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때 여성을 걷어차는 듯한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어서 바로 곧장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영상인데요. 사실 이때는 이미 많은 대중이 뒤돌아섰을 때고 이때 참석한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실망감을 표현을 했어요. 드라마 동의하시죠? 네. 이 드라마가 너무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여기에 나오고 있었던 최철호 씨가 이 반응 때문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철호 씨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의 작품에 나왔었지만 결국 재기에 실패했다라는 평을 얻게 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도 당시에 저 사건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던 것인데 최철호 씨 입장에서는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 어떻게 이렇게 공교로울 수 있나. 그러니까 최철호 씨가 뭐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야인시대라든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대조영, 뭐 장길산 작품들을 쭉 출연하다가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오른 것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내조의 여왕. 그걸 완전히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그 해에 KBS, MBC 연기대상, 조연상이라든가 우수상 같은 걸 다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뭘 했냐면 네. 운수 대통인 것 같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점에서 그 직후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그러니까 최철호 씨한테는 그 가족들한테도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정말 탄탄대로를 걷던 배우에서 지금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철호 씨의 심경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절박한 마음. 네, 그거 일단은 가장으로서는 절박한 마음. 그거와 그게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정말 가식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가 결국은 하여튼 이걸 통해서 좀 보여지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거짓말을 한 것은 가족들의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작년에 잠깐 얻은 인기를 잃을까 무서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참여한다 그럴까? 예, 좀 그렇게 계속 용서를 좀 구하는 중이다. 기자분께서 전화가 왔을 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일에는 다 대가가 따른다. 그런 걸 좀 배웠고. 최철호 씨 사례가 오윤성 교수님 참 한순간의 잘못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중은 상당히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철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모든 일에 대가가 있고 경거망동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정말 그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거 택배 하차를 하기 전에는 그 모텔에서도 일을 이분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이라든 것이 급변하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도 한번 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겁도 나고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살자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라고 하셨는데 참 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로 이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날렸다라고 할 정도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겠죠. 뭐 네. 사업도 안 되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용서받지 못할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있는 동료들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예배에 참석을 해서 뭐 참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11월 달에 요가 학원이라고 해서 요가 학원에서 발생되는 약간 공포 영화에 이번에 새로 뭔가 한번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떤 가식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한번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달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어떤 재기 성공을 한번 기원을 해 봅니다. 본인도 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공개한다는 게 큰 결심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재기를 꿈꾸는 최철호 씨를 대중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최철호 씨가 저 근황이 사실 좀 충격적인데 이러한 충격적인 근황을 바라보는 것도 여전히 시선은 엇갈립니다. 먼저 이 최철호 씨를 응원하는 뭐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배우인데 안타깝다, 안 좋게 된 모습을 보니까 쓸쓸하고 재기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이제 누리꾼들도 있고 또 반면에 자기 복을 자기가 찼다. 피해자는 무슨 죄냐? 그리고 한창 주목받던 시절에 그렇게 된 것은 다 자업자득이라 안 불쌍하다. 또 이렇게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최철호 씨의 재기하겠다는 꿈은 응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당시 피해자에게 지금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은 꼭 갖고 계시길, 그리고 갖고 살아가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백지영 씨가, 이 잘 나가는 백지영 씨가 트럭에서 노래를 해요. 최장하 기자님. 네, 어제입니다. 29일 오후 2시에 백지영 씨가 트럭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허. 소방관들을 응원을 하기 위한 공연에 나선 것이었어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 차량 마음 방역차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마음 방역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얼핏 보셨지만 1톤 트럭을 무대를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무대를 만들지 않아도 야외에서 공연을 펼치고 또 신속하게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차죠. 이 공연에서 백지영 씨 히트곡 메들리를 불렀습니다. 4개의 캔디, 그리고 총 맞은 것처럼, 그리고 잊지 말아요 등 히트곡을 아주 열창을 했습니다. 네. 야, 지금 저렇게 열광하는 모습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백지영 씨를 또 가까이서 본다니까요. 자, 백지영 씨가 어떤 히트곡들을 마음 방역차 첫 공연에서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백지영 씨가 공연했다는데 왜 영상으로는 안 보여주고 보이스트로에서 불렀던 노래로 불러줘요? 저희가 서울시 측에 자료 제공을 좀 요청드렸는데 서울시가요, 오늘 저녁에나 이걸 인터넷에 올릴 계획이라 아직 제작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시의 사진과 그리고 불렀다는 노래로 여러분의 귀를 좀 호강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찾아가는 공연 마음 방역차, 서울시가 이번에 이 회심에 기획을 해서 만든 건데 오윤성 교수님, 많은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 백지영 씨의 노래가요, 공연이.
사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제 소방서에서 계시는 분들의 활약이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것의 최초의 어떤 위로의 기회를 소방에서부터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열창을 하고 당시 행사 열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것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지금 최상이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최상이었다는 것을 군부대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장병들이 아주 그냥 같이 호응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백지영 씨도 이 소방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만난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자가 애절한 노래 장인이다라고 이제 이 백지영 씨를 소개를 했을 때 이 공연이 상당히 클라이막스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네. 참석했던 많은 그 소방관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영상을 갖다 다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소방서는 역시 소방서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뭔가 일이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송이 나오고 그 어떤 공연에 참석을 했었던 소방관들 중에서 일부는 또 검은 잠바를 더 입고 그대로 또 뛰어나가는 출동했어요, 또. 그런 아주 급박한 그 상황도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백지영 씨의 이 소방서 공연, 이 최초의 공연이었는데 아주 호황의 이제 성황리에 네. 호황을 받으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백지영 씨한테 군부대급 인기는요 생소한 게 아닐 거예요. 원조 군통령이었으니까요, 백지영 씨가. 그런데 최담비 변호사님, 사실 뭐 활약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한테 친숙해서 그렇지 벌써 데뷔한 지가 꽤 됐다면서요? 네, 데뷔한 지가 벌써 2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가요계에서 10년만 가수해도 대선배님인데 네. 22년 차로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후배들이 다 본받고 싶은 선배다 이렇게 네. 손꼽는 가수잖아요. 네. 백지영 씨가 1999년에 데뷔를 했어요. 지금으로는 우리가 잘 선뜻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원래 댄스 가수였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댄스 가수였는데 조금 좀 짧게 인기를 얻다가 한참 동안 침체기를 겪었어요. 근데 다시 정말 놀랍게도 전환점을 맞이한 게 2006년에 사랑하네라는 노래로 그때부터 정말 감성 발라더가 된 거죠. 그 이후부터 뭐 잊지 말아요, 그 여자 OST 여왕이 됐고요. 맞아요. 지금은 뭐 OST뿐만 아니라 발라드는 정말 믿고 듣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지영 씨 노래는 정말 기복 없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근 평론가님. 네, 백지영 씨가 과거에 댄스 음악으로 나왔을 때 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아하. 21세기 접어들어서 심판 엘레지의 여왕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 이미자 씨가 있었다면 지금 네. 백지영 씨가 어떻게 저렇게 슬픈 발라드를 잘 부르는지. 네. 그러니까 백지영 씨 노래는 한번 반짝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명력이 맞아요. 깁니다. 네. 뭐 사랑 안에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그 여자 굉장히 다 생명력이 길어서 최근에도 신곡을 냈는데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라고 하는 신곡을 7월 달에 냈는데 네. 처음에 당일날은 사ሸ팔이 진입했지만 지금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30위대를 유지할 정도로 그래요. 계속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인기를 끌지 않을까. 백지영 씨는 이렇게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트 보는 걸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차트 몇 등에 올라갈지. 그래서 신곡 발표할 때는 자기는 심장이 떨려서 차트를 못 보고 야. 스태프들이 예. 대신 봐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실 백지영 씨 목소리는요, 조금 과장을 넣는다면 하늘이 내는 목소리. 왜냐하면 애절합니다. 듣고 있으면 푹 빠집니다. 그 노래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펑펑 울었어. 아직까지도 너의 온기가 내 맘을 감싸나서 내 맘을 왜 몰라주냐며 슬프게 울고 있던 너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었던 나야.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줄게 남아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한 번 더 너를 보고 싶어. 나 많이 구차하지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날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대를 기다릴게요. 빠져듭니다. 잘 진짜 노래 뭐 잘 부른다는 말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무대에서는 화려합니다만 집에서는 어떤 엄마일까도 궁금합니다. 네, 집에서는 정말 딸바보 엄마입니다. 이 백지영 씨가 2013년도에 9살 연하 배우 정석원 씨랑 결혼을 했어요. 그때도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같은 해에 유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42살에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자신의 SNS에 딸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거기서 봐 하더니 제대로 찍었구나.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정말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우, 딸 이름도 사랑스럽습니다. 하이미. 그런데 자, 늦둥이를 키우는 백지영 씨 최고의 육아 동지가 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90년대 최고의 혼성 그룹이죠. 샵 출신의 이지혜 씨입니다. 이지혜 씨 그리고 백지영 씨는 서로 의자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요. 그래요? 또 공교롭게도 출산을 한 시기도 좀 비슷해요. 백지영 씨가 2017년 5월인데 이지혜 씨가 2018년 12월 한 1년 조금 더 넘는 터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딸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공동 육아, 요즘 말이죠. 공동 육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백지영 씨는 정말 철저히 엄마 모드여서 어떤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네. 이지혜 씨, 백지영 씨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에서 딸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너무너무 귀여운 사진인데 이 백지영 씨가 이 사진을 보더니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나의 골반에 따라와줬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에. 저렇게 꼬물꼬물 춤추는 아이들의 와. 뒷모습을 올렸습니다. 네. 이지혜 씨 같은 경우도 백지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백지영님 본캐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본래 직업. 그러니까 가수를 잊으시고 부캐인 부캐릭터의 유치원 백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면서 재치 넘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보세요. 화려한 가수였던 두 사람이 정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엄마 앞에서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든든할 텐데 최근에 이지혜 씨가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했죠? 네. 최단비 변호사님. 이지혜 씨가 2017년에 결혼하고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딸을 하나를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지난 2월에 둘째를 임신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많이 축하를 했는데 한 달 후에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유산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유산 소식은 몰랐는데 네. 지난 15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2번의 이별이 있었다라면서 2번째 유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번은 이미 알고 있었던 유산이고 2번째는 계류 유산을 했었는데 일을 하던 중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 시험 과제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시험 과제식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면서 예비 엄마들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라는 응원을 했습니다. 네. 참 두 차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참 멋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지혜 씨도 가수예요. 또 가수로서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연락 한 번 오지 않는 너 왜 자꾸 헷갈리게 해 애매한 표현으로 내 맘 흔들고 나만 기다린 기분 자존심 상해 긴가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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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왜 자꾸 당신 마음 오르뜨릴게 밀당밀당 하지 말고 당장 전화해 아니면 내가 먼저 돌아가리다 긴가민가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 좀 이 리듬을 보니까 트로트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지혜 씨가 트로트에 도전했습니다. 아. 원래 댄스하고 발라드 부르던 걸그룹은 아니죠. 혼성 그룹 출신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는 올해 1월 달에 아하. 본격적으로 트로트에 도전해서 새로운 뭔가 지금 장래 지평을 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트로트 도전 말고도 네. TV 방송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라디오 DJ도 하고 있고 네. 진행 웃기게 한다고 소문이 났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도전을 했는데 지금 네. 구독자 수가 28만 명이고 굉장히 막 폭풍 전성기를 맞고 있어서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또 다른 네. 연예인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지영 씨와 이지혜 씨 또 사이도 계속해서 잘 이어가시고요. 또 뉴스파이터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
박지영 씨와 이지혜 씨만큼 절친한 관계가 트로트계에도 있는데요. 장윤정 씨가요. 와, 이분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가요계에서 장군으로 불리는 장윤정 씨의 눈물을 쏙 뺀 주인공 바로 트로트 가수 김양입니다. 허허. 네, 이 김양 같은 경우는 신인 시절에 장윤정 씨와 함께 알게 된 사이인데요. 네. 장윤정 씨의 나이가 그러니까 80년생이고 김양은 79년생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냥 친구를 맺기로 하고 이후로 10년 동안 우정을 다져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친한 만큼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네. 김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럿이서 술을 마시다가 내가 창 밑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죽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런데 윤정이의 발이 보였는데 그 발이 너무 뽀얗고 예쁜 거다. 그래서 순간 깨물고 싶었대요. 그래서 술 기운에 장난삼아 그 발을 앙 하고 깨물었는데 그 이후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한대요. 네. 장윤정 씨가 그 도경환 아나운서와 결혼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네. 도경환 아나운서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서로 발도 깨물고 논 사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양이 사실은 프로 가수예요. 그런데 지난해에 트로트 경연 프로에 참가자로 출연을 했고요. 또 절친한 친구인 이 장윤정 씨는 심사위원석에 있었습니다. 어허. 근데 내 친구가 무대에 올라온 모습을 보고 장윤정 씨가 눈물을 그렇게 쏟은 거예요. 네. 장윤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진심으로 내가 잘 되는 걸 응원해준 친구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서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유일하게 바래준 친구인데 너무 착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너무 착해서 독하지 못해서 빨리 내 옆으로 못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요. 늘 응원했고 좋아한다고 또 진심을 알아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가 경연 프로그램 무대에 선 모습을 심사위원 입장에서 지켜본 장윤정 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도 훨씬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보다는 아무튼 훨씬 선배님인데 제가 데뷔하고 조금 괜찮은 신인에 나왔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지만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장윤정, 박현빈 씨하고 같이 이제 무대를 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윤정이는 너무나 큰 대스타가 돼 있고 저는 거기에 또 참가자로 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윤정이랑 저랑 뭔가 이게 감정이 소용돌이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정이가 먼저 울기 시작해서 저는 노래하다 보니까 너무 웃겨서 더 울게 됐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정이 정말 복잡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장윤정 씨는 절친했던 친구인데 나는 지금 레전드 마스터로 심사위원석에 앉아있고 내 친구는 저기서 나의 심사를, 내 점수 판정을 받아야 되는 도전자 입장으로 내 밑에 있고 그 자체가 너무나 지금 북받쳐서 네. 눈물이 펑펑 오열을 할 정도로 많이 났다고 하는데 네. 장윤정 씨가 나도 모르겠어 주책이야. 아이 낳고 눈물이 많아졌나 봐.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만큼 김양 씨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네. 걱정하는 마음이라든가 네. 그런 게 많으니까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김양 씨는 그렇게 장윤정 씨가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최종 7인의 당시 오디션에서 네. 들지 못하고 탈락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나 장윤정 씨의 눈물에 힘입어 눈물 버프. 네. 그때 눈물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아하. 그 이후에 김양 씨에 대해서 행사 섭외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양 씨가요. 데뷔 13년 차랍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 씨를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이 김양 씨의 대표곡 먼저 들어보시고 노래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정해진 운명이야 발자라거리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 웃지 마라 묻지 마라 인생이란
나 묻지 마라 묻지를 말아라. 아니 송대관 씨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송대관 씨가 김양 씨의 든든한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김양 씨가 지난 2006년 송대관 씨가 주최한 오디션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래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데뷔 앨범 우지마라를 발표한 것인데 당시에 독특한 노래 스타일로 트로트계의 샛별로 떠오릅니다. 송대관 씨는 김양 씨에 대해서 태진아로 치면 아들 이루와 같은 존재다라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자신이 선물 받은 곡 우지마라를 신인 가수에게 선뜻 내준 겁니다. 그리고 첫 앨범 녹음 디렉팅을 송대관 씨가 도맡아 하게 됐다는데 송대관 씨는 나와 태진아 씨가 같이 우지마라 백코러스를 했다. 사실 우리가 신인 가수 백코러스 할 군번이 아닌데 라면서 김양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로트계의 정말 거목인 송대관 씨가 도와준다니까 든든하겠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일단 김양 씨는 송대관 선생님은 스승이자 가요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허. 송대관 씨도 노래 부를 때 실력이 대단해서 정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는데 네.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저 김양이라는 이름도 송대관 씨가 지어줬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좋았다라고 하고 또 저 우지마라 뮤비에도 송대관 씨가 직접 또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수분들 하면 효심이 깊은 분들 다 많은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김양 씨가 이 가족, 특히 어머니 사랑이 극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20년째 혈액암 투병 중이시라고 하고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를 못한다고 아이고. 합니다. 김양 씨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 정기 검진도 직접 챙긴다고 하는데 부모님 이렇게 모두 아픈데도 가족들이 워낙 화목하대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들이 김양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최정아 기자님 어려울 때 무명 시절에는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무명 시절 없이 바로 반짝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뜨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본인이 얘기할 때도 박현빈, 장윤정과 함께 무대를 설 정도라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었대요. 일본 아하.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앨범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다 제하고 나니까 회사나 자기나 뭐 가져가는 돈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월급을 100만 원으로 동결해서 아이고.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길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한대요. 네. 근데도 이마저도 3년 정도는 월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앨범 여러 개를 사실은 실패를 했었고 무려 1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당연히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아이고. 정말 이 열정 대단하다고 봅니다. 가수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으로 생활을 한 적도 세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효녀 김양 씨 앞으로의 발전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